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을 배웠으니까 오늘은 서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서아시아 쪽에서의 그 이슬람 세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런 이슬람 세계가 이제 그 유럽도 장악을 하고 또 이렇게 싸우면서 많은 전쟁도 벌어졌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자, 이슬람 세계의 성립과 이슬람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우리가 크리스트교나 불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배웠잖아요. 그 뒤로 이어서 세계 종교인 이슬람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요.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문화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람교가 발원한 아라비아 반도의 상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아라비아 반도는 원래는 유목민족이 이렇게 유목민족이 유목 생활만 하던 곳인데 6세기 후반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과 우리가 배웠던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대립을 하면서 원래 동서교역로였던 그 동서교역로가 막히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다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서 이렇게 그 교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몰리게 되고 여기가 이제 부유해지게 되는 거죠. 아라비아 반도가. 자, 그래서 이제 메카나 메디나 같은 해안 도시가 새로운 무역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를 이제 다 같이 좀 발전한 게 아니라 뭐 어떤 나라라 그렇듯이 이제 소수의 귀족이 상업적 부를 독점하게 되고요. 그래서 빈부차나 계급의 차, 부족 간 대립이 심화되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계속 유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소수의 귀족들이 부를 독점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 부를 둘러싸고 나서 부족 간의 전쟁이 발생해요. 원래는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좀 평화로운 생활이었는데 교역로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를 둘러싸게 되니까 사회적 불평등이랑 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사람들이 좀 기댈 곳을 찾고 싶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종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세기 초에 메카에서 마호메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무함마드가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창시했습니다.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은 공유를 해요. 크리스트교랑 공유를 하는데 이 무함마드가 만들었던 이 종교는 이제 크리스트교랑 좀 다른 점이 많았고 이러한 그 평등과 자비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알라를 믿는 무함마드의 종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립한 이슬람교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슬람교의 성격은 먼저 우상숭배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알라에 대해서만 믿고 이 알라에 대해 절대적인 순종을 바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슬람교가 만들어졌던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그 애니미즘, 샤머니즘 같은 그 이제 뭐 낙타를 믿는다던가 돌을 믿는다던가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어서 이걸 금지하고 알라에 대한 절대 순종을 바칩니다. 그리고 신자 사이의 평등과 형제를 강조해서 특히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층민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보수적인 귀족들은 반대하겠죠. 자, 그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이에요. 이 쿠란은 무함마드가 알라에게 이제 그 7일 동안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것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경전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코란이. 그런데 원래는 코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번역이 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코란은 특징이 그 알라에 대한 표현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 뭐 무함마드 또한 뭐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 기록을 안 해서 이렇게 무늬로만 꾸미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의 특징은 유일신 신화이고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성직자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교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성직자가 없어서 믿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지켜야 하는 성직 그 10계명처럼 5계율이 있거든요. 그런 5계율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교가 번지니까 당연히 그 보수적인 귀족들은 반대했겠죠. 그래서 귀족중에 박해하면서 무함마드가 원래 여기 그 메카, 그 메카에서 메디나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거를 성천, 그래서 그 아랍어로는 좀 성스러운 천도 이렇게 불러서 헤지라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메디나에서 힘을 기르고 나서 교세를 확장을 시켜서 이제 메카로 오히려 정복을 가서 메카를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세력을 바탕으로 무함마드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무함마드 때 세력을 뻗친 그 이슬람교의 종교 그 국가는 전통 칼리프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발전합니다. 이 칼리프라고 하는 거는 무함마드의 후계자예요. 그래서 원래 무함마드의 후계자로서 종교적 지배자인데 그 무함마드는 자기 아들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넘기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명망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한테 그 양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로 그 당시에 귀족 회의에서 합의로 선출을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사사랑주 페르시아와 비잔티움을 공격해서 사사랑주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비잔티움도 이제 막 많이 쇠퇴시키고요. 북아프리카인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엄청나게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지하드라고 부르는 게 지금도 조금 이슈가 되는데 이 지하드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저기에서는 그 이슬람교에서는 그 저기라고 부르는데 그 순교라고 부르는데 이 순교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저기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 더 기세가 서기가 등등해서 이렇게 갔겠죠. 자, 이게 그 당시의 지도인데요. 그 무함마드 시대에 요만큼 점령을 했다가 정통 칼리프 시대에 요만큼을 점령하는 등의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비이슬람교도 정책으로 인두세와 토지세만 증서하면은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많은 그 이슬람교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개종을 하는 등의 이러한 효과를 누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는 하나의 국가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도자에서 종교 합동체였는데 이게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는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4대 칼리프가 알리였는데 이런 알리가 암살된 이후에 우마이야 가문이라는 곳에서 칼리프의 지위를 세습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니파라고 불리는 우마이야 왕조의 우마이야 가문을 인정하는 수니파와 알리의 후계자들이거든요. 알리의 후계자들인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는 시아파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랍어, 쿠란에 대한 기록된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도 이 순니파가 이슬람교의 전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아파가 소수파인데 이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 우마이야 왕조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다음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가 중앙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 정통 칼리프 시대에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다가 여기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 지금은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곳이죠. 이쪽과 이제 서아시아까지 점령을 하면서 점점점 세력을 더 넓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아랍인 중심 정책을 했어요. 원래 정통 칼리프 시대는 다른 지역도 정복해서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이제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대신에 그 돈을 받고요. 자, 그러면서 그 종교를 종교를 인정해줬는데 이제 아랍인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정복지의 비아랍인 이슬람 교도가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조금씩 균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바스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우마이야 왕조에서 좀 그 아랍인 중심주의를 인해서 좀 비아랍인들의 저기가 있었다고 저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아랍인 이슬람 교도와 시아파들이 합세를 해서 아바스 가문이 우바이야 가문을 이제 타도를 하고 이 아바스 가문이 점령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아바스 왕조가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마이야 왕조가 했었던 그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비아랍인 이슬람 교도나 아니면 비아랍인 이슬람 교도는 물론 아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면제를 해주고 아랍인 이슬람 교도니까 그래서 세금 면제를 해주고 이제 관리로도 등용을 해요. 관리로도 등용하면서 이제 비아랍인들이 환영을 받게 되겠죠. 물론 이제 비아랍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등용을 못 받다가 이 아바스 왕조를 세우게 되는 주역이니까 물론 이렇게 대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제국, 아랍인뿐만 아니라 전 제국을 아우르면서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그다드를 수도로 정해서 당가의 탈라스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 당과의 그 당시에 당나라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당나라를 이기는 탈라스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교류를 주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동서교통로를 장악하게 되고요. 수도 바그다드가 이제 세계적인 교역과 학문의 중심지로 번영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전했던 이슬람은 이제 동서교역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당나라가 장악하고 있었던 비단길을 장악하고 또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이런 상업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요.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의 배경은 이제 상업 활기를 그 당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겼고 상인 활동을 지원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역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그다드와 같은 대도시가 성장하게 되고요. 금융산업이 이때부터 발전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표라던가 은행이라던가 이런 게 맨 처음으로 이슬람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지면서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산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특산물들인데요. 각 지역의 이러한 특산물들을 이제 이렇게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고 또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고 유럽과 인도를 잇는 등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펼치고요. 또 여기 이 이슬람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예전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배가 사각도시여서 순풍에만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역풍에도 갈 수 있는, 맞바람에서도 갈 수 있는 삼각도시를 사용한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 덕분에 이제 금서교역로를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은 이슬람교랑 아랍어를 중심으로 해서 중복지의 문화를 융합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원래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용했었던 아랍어나 이슬람교를 전 세계의 대제국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동서세계의 우수한 문화들을 수용하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문화나 서아시아 문화를 유럽으로 전파하고 유럽
뭐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데요. 인도 할 때도 배웠지만 인도나 이슬람에서 자연과학이 발전해서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활동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근대과학에 큰 영향을 줬고요. 또 쿠란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러한 쿠란에서 신학이나 법학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게 발달하게 되고 쿠란의 정신을 계승한 문학 작품인 아라비안 나이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야화라고도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 변환한 게 뭐 천일야화인데요. 이 천일야화는 뭐 마법의 양탄자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러한 문학 작품도 등장할 만큼 굉장히 그 이슬람 문화권을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이슬람 문화의 건축을 보시면 먼저 모스크가 있는데 이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사원을 이룬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돔과 뾰족한 탑이 하나의 양식을 이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돔이거든요. 이러한 돔 양식의 이러한 뾰족한 첨탑이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요게 돔이죠. 이러한 돔이 모스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는데요. 이 아라베스크 무늬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 모양이에요. 근데 왜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전했냐면, 자,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죠. 이런 아라베스크 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왜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전했냐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라의 모습도 그 이슬람 최고 신인 알라의 모습도 전혀 그 그림으로 담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는 그냥 무늬로 그 안에 채우기 때문에 이런 아라베스크 기하학적 문양인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전합니다. 자, 자연과학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학, 천문학, 의학, 수학이 발전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서유럽에 전파돼서 큰 과학. 자,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제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유럽의 봉건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세계에서 이제 서유럽의 봉건 사회가 형성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